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선물 전달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외압이 많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서 또 다른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에이펙 기간을 맞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쟁 없는 기간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침묵을 강요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분실이 말이 되느냐. 당시 전성배 씨의 주장에 쏟아졌던 비판입니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명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름 아닌 전성배 씨였는데요. 샤넬백을 받은 뒤 김건희와 통화했다, 잘 받았다고 했다. 오늘 2차 공판에서 전 씨는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도 내놨습니다. 변함이 없다며 자부하던 그의 진술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손절에 나선 핵심 측근. 김건희 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통일교가 현안에 대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달자 역할이 전성배 씨였다. 이 그림에서 오늘 전성배 씨가 자신의 2차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정과 다른 진술한 것, 김건희 씨 측과 협의했느냐란 재판부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외압이 많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외압이 많았다. 이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예. 외압이 많았다라는 것은 짐작해달라는 얘기겠죠. 김건희 씨 측에서 거짓 증언해라라고 요구받았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외압이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씨 공판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재판에서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진술할 것처럼 해놓고 오늘은 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외압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부 농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본인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지난번에 계속 선물을 유경호 씨 통해서 젊은 사람 취향으로 바꿨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외압 받아서 사실은 거짓말 안 하고 싶었는데 외압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외압이라고 저희는 다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 거였다라고 본인의 그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거여서 빠져나가기 위한 또 나름의 전성배 씨의 법기술 부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기술이다. 이재용 의원님. 외압이 많았다.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에게 좀 잃어버렸다고 진술해 주세요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걸 애둘러 표현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당시에 김건희 전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했을 리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마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김건희 측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또 그거 혹시 다수라면은 여기서 나오는 외압이 많았다라는 거는 한 사람이 직접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런 통화를 받았다,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톤앤 매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 다음에 외압이 많았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샤넬백도 나왔고 목걸이도 이제 본인이 이제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하고 이제 압수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혹여라도 또 다른 외압이 있지 않았었나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찌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정에 나와서 얘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실토하지 않았냐, 다 이제 내놓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까지 내가 그 외압을 받았거나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를 애둘러 말한 거다. 김영남 위원님, 다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재판부도 아마 김건희 씨가 허위 진술을 요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어떤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하면 만약에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어떤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하면 위중 교사 혐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또 수사 대상 내지는 혐의자가 생겨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성배 씨의 태도를 보면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진술이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그 번복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는 나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재판부에서 전성배 씨에 대한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할 때 양형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인데 이거를 감안해서 진술 번복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건 아니고 원래 애초에 진술에 그런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애둘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기억은 없다, 외압이 많았다 해서 방점은 뒷부분에 찍히는 거죠. 내가 외압을 받아서 예. 앞서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글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취지로 진술 내지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기왕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라고 외압을 넣거나 교사를 했는지까지 밝히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본인 예. 양형에. 이 외압이란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또 어떻게 보면 뭐 뒤에 엄청난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이 보도를 보고 이 증언을 보고 또 다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다음 공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공판 당시에 김건희 씨 면전에서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전성배 씨가요. 오늘 본인 2차 공판에서도 새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샤넬백을 전달하고 나서 김 씨와 직접 통화했고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잘 받았다, 일일이 받은 걸 수령을 확인한 셈이고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물건 받는 걸 꺼렸지만 3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받은 것 같다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꽤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매번 선물 받았을 때마다 잘 받았다라고 확인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3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논란을 보면서 예. 영화 도둑들 보셨을 거예요. 1,300만 명이 봤다는 영화니까. 예. 거기 보면 모든 그 도둑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각각의 꿍꿍이는 다르죠. 이해관계가 같았을 때는 팀워크를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다 처벌받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각자의 선택을 합니다. 저는 전진배 씨, 건진법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김건희 여사와 이 공동체의 성격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 본인이 특검 조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꽃이 다 졌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렇다 할 권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특검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가장 간명한 것 같습니다. 줬다는 사람 그리고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또 정황 증거도 확실히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알선수재가 되든 뇌물죄가 되든 뭐 특검에서는 알선수재의 가능성을 높게 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예. 특검의 몫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품을 작년에 돌려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 측이 돌려준다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될 걸 알고 말썽이나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그 서희건설에서 받았던 목걸이 그 부분은 그 모조품까지도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흐트리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아마 이 목걸이를 받은 상태, 그 다음에 뭐 백하고 구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게 아니겠느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건진법사도 그런 거 어디 갔는지 난 모른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처음에는 받기를 꺼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건진법사도 받은 사람도 물론 잘못됐지만 이 건진법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요. 뭐 진짜 자기가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고 후보 시절에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많이 사람한테 비춰졌는데 그거를 본인이 만약 이런 물건들이 가는 걸 누구나 다 잘못된 거라고 알았을 텐데 불구하고 그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거를 전달해준 전달자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 그것이 직접 준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줬으니까 그게 잘 전달됐는지 확인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권력주의에 있다 보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걸 받은 김건희 여사가 매우 잘못돼 있지만 이런 분들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웅 의원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전성배 씨는 단순 전달자로 자신의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재판부에도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단순히 정말 그 양자 간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택배 기사의 역할만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예. 사실은 통일교 측의 윤영호 당시 본부장과 김건희 씨 간의 일종의 메신저로서 통일교가 어떠한 뭐 민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야말로 물건만을 전달했던 사자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알선수재의 공범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당시 영부인이기 때문에 알선수재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미관 말직이라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뇌물죄죠. 뇌물이죠. 이거는. 예. 근데 어떤 공무원보다도 더 강한 센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직자로 안 봤었기 때문에 지금 알선수재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공범 형태로 전성배 씨의 범행 가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상의 의미로 봐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뇌물죄에 훨씬 가까운 것이고 뇌물죄 공범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어쨌든 안타깝게 그동안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봤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의 공범의 성립 가능성은 전성배 씨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자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은 권력자의 처신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누굴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단순 전달이다? 애도 아니고 이렇게 명품 이 값나가는 이런 물건들 목걸이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아무런 제의시 없이 막 받고 잘 받았다고 전화하고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가 될 걸 알아서 돌려줬다고 생각한다. 서희건설에서 받은 것, 그다음에 이 통일교 측 건진 통해서 받은 것 전부 다 2024년 초에 다 돌려주거든요. 초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4년에 비슷한 시기에 다 돌려줘요. 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될 걸 인지해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올백 때문에 와글와글 시끄러웠거든요. 계속해서 그 논란이 끊기지 않았고 더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때 받은 이것도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돌려준 것이지 이걸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올백 플러스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 잘 썼습니다라는 뭐 필요 없는 얘기까지 붙여가지고 서희건설도 돌려주고 여기도 돌려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받은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이나 거짓말로 점철된 그런 세월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죄의식 전혀 없이 아유 잘못 걸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돌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태까지 반성이 없잖아요. 작년 초죠. 디올백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 디올백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나올지 참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제 윤영호 씨 4차 공판에서는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샤넬 전 직원이 아니라 또 다른 샤넬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부인, 선물, 교환 이 세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샤넬 직원이 뭐 걸걸한 목소리다 해서 김건희 씨라는 거를 나중에 확인해봤다라고 증언했을 때 김건희 씨 측은 정치 성향을 탓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대응을 할까, 김정희 의원님? 이게 모든 어떤 정황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김건희 씨 측의 태도는 반응이라고 할까요? 예. 정치 성향 때문에 지목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막 던지는 거죠. 정식으로 편가르게 하면서 정치 성향 때문에 그럼 샤넬 직원이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맞더라 이런 얘기를 그때 증언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직원은 적어도 영부인, 선물, 교환 이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점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일찌감치 행정관들이 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선 이어폰을 꽂고 영상을 비춰가면서 뭔가 그 정해놓은 내심에 정해놓은 그런 물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상을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비춰 보이면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황당한 거는 뇌물로 받은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특혜를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성수기여서 명품 매장에 굉장히 줄이 많아서 한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통화하고 부점장하고 교환하러 왔고 쑥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통화하면서 교환할 걸 골라가지고 또 통화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예. 오늘 법정에서는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건희2 번호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정강재 의원님, 예. 이 건희2 번호가 사실은 김건희 씨 측 행정관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게 김 씨 측인데 오늘 글쎄요,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주장은 깨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뭐 김건희 측 변호인이나 할 말이 없게 됐겠죠. 예. 본인의 육성이 실제로 녹음이 됐고 그 육성이 녹음된 통화의 번호가 건희2라고 저장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측으로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뭐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전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던 본인과 가까운 행정관이 썼던 전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뭐 할 말이 없어진 거겠죠. 예. 김건희 여사로서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권력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감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유경욱 행정관이라는 분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경욱 전 행정관도. 네. 그래서 유경욱 전 행정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네. 건의2 번호, 이 통화 한 개 당선되고 21일 뒤라고 합니다. 통화 내용과 시점을 이루었을 때는 정규 유착 상당히 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전 고문님하고 상의 드려서 총재님 꼭 만나 뵙고 꼭 인사드릴게요라고 김건희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전성배 씨와 상의해서 한학사 총재 인사드리려고 하겠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선거를 치르고 나면 뭐 이런저런 인사해야 될 것이 많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히 인사 감사 전화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이 됐잖아요. 거기 또 각종 명품 또 금품이 오고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어떤 감사 전화보다는 뭐랄까요? 뭐 이게 일종의 자금줄을 하나 확실하게 다져놓는다는 의미의 전화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교, 뭐 통일 그룹이라고 칭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뭐 일종의 자금 동원력이라든지 재력 측면에서는 국내 어느 유수 재벌 못지않은 곳이니까 예. 그쪽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런 통화 또 내용도 뭐 비밀리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중간에 메신저를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져간 거로 볼 때 나쁜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 전성배 씨 오늘 2차 공판에서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점점 도움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요. 11월 안에 이 재판을 마치겠다, 1심을 마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1심이 내란 판결의 1호가 될 전망인데요. 총리 탄핵 기각 의견을 냈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한 대학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CCTV를 봤다 쳐요. 그거로 결론이 뭐가 달라집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도 차기도 전에 방송하러 간도 일어서니까 법무부장이 막잖아요. 그게 무슨 국무회의예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예, 이 마지막에 지직거린 건 저희 잘못이 아니라요. 대학교 녹화본이 이런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의원님,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그 CCTV를 봤다면 나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안 했을 거다, 인용했을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법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예. 당시 만약 이런 추가적인 그 증거물이 있었더라면 나는 탄핵했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만 이제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잣대라든지 판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11월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저 헌재 소장이 그 탄핵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저 전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던 분이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 같았으면은 이 CCTV가 나왔으니 그 CCTV를 봤다면 난 탄핵했을 거다, 인용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저 방송 내용이 이렇게까지 어느 언론을 통해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CCTV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이 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CCTV를 본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것이 탄핵 인용과 관련돼서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은 뭐 법리적인 해석에 맡겨야 되겠죠. 예.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럼 법조인 김용남 의원께 여쭐게요. 그러니까 CCTV 속에 있는 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참여의 모습이 네. 매우 위헌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도 했고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다. 예. 그런 취지였잖아요. 뭐 자기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말렸는데 부득불 고집을 부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다. 뭐 이런 취지였고 우리는 그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아주 고도의 징계 절차입니다만 모든 재판은 그게 형사재판이든 징계재판이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이는 결정 내릴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문영배 전 헌재 소장이 그때 당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런 증거가 다 헌재에 제출이 돼서 심리 과정에서 검토가 됐다면 예. 인용되었을 수 있다. 자기도 인용 의견을 냈을 수 있다. 뭐 지극히 법률적인 이야기를 이제 재판관의 입장을 벗어난 사인의 그 지위에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시와 지금이 이제 상황 변경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허용했습니다. 내란 방조에다가 추가된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상당히 강희구 전 실장에 대해서 이거 기억하는 걸 추론이라고 하면 이것도 위증이다라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진관 재판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재판을 하고 있어서 좀 속 시원한 그런 그 기분도 있고요. 네.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하라고 재판부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허용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헌재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실은 기각한 거다라는 문영배 전 소장 대행의 그 발언이 이 CCTV가 객관적 증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정 변경이 생겼던 것이고요. 저희가 다 그 CCTV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설명하고 헌재에 나와서 뭐 뒷주머니에 개헌 문건이 있는 거를 아침에 발견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새빨간 황당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CCTV를 통해서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돼서 국무위원들이 더 오면 막아지려나 해서 국무회의를 뭐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내 가리키면서 내 사람 더 오면 된다 이러면서 빨리빨리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막 보였고 예. 웃고 너무 한가로웠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설명했던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문건도 미리 받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한 포고령이랄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예. 객관적으로 이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장도 변경하고 중요임무 종사자로 혐의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빨리빨리 속도를 내야죠. 뭐 언제까지 지금 이 내란 특검을 또 내란 재판을 끌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물론 이제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이진관 재판부와 지기현 재판부가 좀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판단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 한덕수 전 총리 1심이 11월에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은 빨리 진행되는 게 옳은 방향이겠죠. 예.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재판과는 그 재판의 무게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독립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겠지만 예. 지금 상황대로 예상해 본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1심 결과가 더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한 달, 두 달 늦게 진행된다고 해서 지기현 재판부는 왜 그렇게 늦게 하느냐, 이렇게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압박을 넣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심리를 12월 안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12월 안에 하고 선고 공판은 뭐 언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년으로 넘긴다 치면 글쎄요, 한덕수 전 총리 1심이 먼저 나오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좀 쟁점이 될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김영남 의원님? 일단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비난이 더 세게 일겠죠. 예. 그러니까 훨씬 늦게 기소된 한덕수 총리. 더군다나 구속 사건하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 한덕수 총리는 불구속 기소가 된 거잖아요. 통상 구속 사건 진행이 훨씬 빨리 가거든요. 근데 먼저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뒤늦게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결심하고 선고까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사안은 비슷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면 내란의 방조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 내란이 벌어질 당시에도 한 명은 대통령이었고 한 명은 바로 밑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사안이나 뭐 사건 내용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한 사건은 뒤늦게 기소되고 더군다나 천천히 통상 진행되는 불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돼서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면 구속 사건을 이렇게 해를 넘기는 사람은 도대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한 거냐. 이거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인 사이에서도 도대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한 거냐, 지기현 판사는. 이런 뭐 비판은 얼마든지 더 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정현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화면에 잡혔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은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예. 다음은 국내 여야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번 주만큼은 싸우지 말자라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 반면 여당은 최민희 의원의 용기를 높이 샀는데요. 여야를 떠나서요. 이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충돌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 거 저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되는 외교 슈퍼위크. 하지만 정치권의 무정쟁 주가는 요원해 보입니다. 예, 벌써 경주에 세계 언론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 선언을 했는데요. 에이펙 기간만큼은 좀 싸우지 말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침묵을 강요하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에이펙 기간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민주당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제 국감은 사실 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죠. 이번 금요일 정도면은 대체로 종합국감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더라도 국내에서는 가급적
자제하자, 또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또 기본적인 매너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에이펙 개최국의 의장국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을 할 것이고 불과 이제 며칠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예. 불과 이 며칠 동안에는 우리가 조금 서로 자제하면서 하자, 국익을 위해서.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너네 무슨 정책 실패 덮으려고 하는 거지 뭐 침묵을 강요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까지 그래도 뭐 이 내란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반성도 없고 개혁의 목소리도 없고 예. 국민의힘이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불과 며칠이니까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는 판단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깃장을 놨어야 됐나 안타깝고요. 그러면은 뭐 정쟁을 하십시다. 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도 지금 양해가 안 되는 선뜻 수용이 안 되는 국민의힘의 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종현 네. 이번에 화면에 잡혀서 잠깐 먼저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 네네. 이번에 할 말이 좀 있겠네요. 아, 예, 예. 정쟁으로 그 정치를 몰아간 거는 민주당도 사실은 뭐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나와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당대표가 하는 얘기잖아요. 정청래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인데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좀 신뢰가 가야 되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말에 오세훈 시장을 통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조롱 섞인 어조로 뭐라 그랬냐면 좀 공방이 와갔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끝까지 말을 이제 마치시는 분 스타일 같은데 특검이나 잘 받으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음 날 그나저나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러면은 누가 거기에 뭐 호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뭐 비유법이라고 할지언정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 필요해 하면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을 악마로 명명한 거잖아요. 이왕 할 거면 굳이 그런 단어를 썼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욕은 할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폼은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좀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 예. 당분간에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게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뭐 잠깐 이게 뭐 일주일 뭐 에이펙 슈퍼위크라고 해서 외교 슈퍼위크라고 해서 잠깐 본인들은 덮어놓고 싶을 마음이 있을지언정 어마어마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민심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야당으로서 지적할 때 지적할 필요가 있을 때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마 정쟁이란 말까지는 모르겠으나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 김영남 의원 듣고 정강재 의원 듣겠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대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사그라들거나 작아질 문제는 전혀 아니죠.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6월 27일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열리는 뭐 29일, 30일 사실은 그 며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날 방한해서 30일 날 이제 출국을 하고요. 예. 시진핑 주석은 30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31일 날 출국을 합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미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관세 관련해서 또 중국에선 희토류 수출 규제로 서로 전쟁 아닌 무역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가 어떠한 타협점을 찾을
계기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문제라면 뭐 한 이틀, 3일 쉬어가도 이게 야당에서 걱정하는 만큼 뭐 그 사이에 불씨가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참에는 좀 에이펙 정상회의 2, 3일 동안이라도 외교 문제, 특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경제적, 외교적 문제에 더 집중하면 야당이 오히려 국민의 점수를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혹시 벨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벨 누르고 도망간다. 초인종 누르고 집주인 나오기 전에 도망가는 예. 벨트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벨트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쟁을 누가 일삼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만나서 다수당이 좀 여유를 갖고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정치적 공세를 해왔던 분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뭐 이런 정쟁 그만두자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전 소모적 정쟁 그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쟁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사법부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뭐 예를 들어서 그 재판소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을 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한 정당이 사법부를 겁박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외신에 더 알려져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당대표의 부동산 보유 문제 이런 메신저를 공격해갖고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평가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손을 드셨어요?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 예. 말씀대로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사그러질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도 민주당 내부에서 더 문제를 삼게끔 만들어요. 이찬진 국감원장인가요? 뭐라 그랬죠? 자기 아파트 하나 팔면서 그 증여해 주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 이제는 내가 팔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파는 과정에서 국감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 고통을 감내한다 그랬나요?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 저희가 불 질리지 않아도 저희가 뭐 평화를 위해서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민주당 내에 이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을 불질러 놓기 때문에 거기 입단속부터 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이 계속 이른바 땔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아니 이제 국감장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에 대한 어떤 정서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받는 것이고 아마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을 불편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 자체는 그럼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급등하는데 그걸 두고만 봐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초강수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급 대책 촘촘하게 잘 세워서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매도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장 뭐 했습니까? 저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매도하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나서가지고 TF 위원장 맡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봅시다 했더니 집이 6채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우리도 할 말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뭐 답변이야 부적절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계속 끌어가서 요 한 3, 4일 정도도 그러면은 조금 워워합시다라는 그 정도 얘기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란 정당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하면서 공방을 하자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밖에 결론을 못 내리나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예. 정쟁하십시다. 그러면은 예. 며칠 동안 그냥 하시죠. 지금 부동산 이슈를 하나 짚어주셨는데 또 정쟁의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 관련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이 축의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줘도 이거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일단 법률가로서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최민희 의원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죠. 그거와의 직무 관련성, 뭐 예를 들어서 피감 기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도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의 경우에는 그 사회 통례적인 사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액수가 좀 많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중요한 것은 최민희 의원이 저게 직무 관련된 피감기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기 위한 작업이었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상을 치를 때 저 사람 나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면 당신 오지 마라고 거기서 밀쳐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돌려주거나 하면 그 해결이 되는 문제고 지금 그 뇌물죄 주장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광재 의원님,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축의금 돌려준 거 매우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최민희 의원이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물이 쏟아졌는데 그걸 열심히 담아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뇌물죄 뭐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도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전성배 씨로부터 받았던 거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게 알선수재든 뇌물죄에 의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이 국회 과방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피감기관 또는 축의금을 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회 통념상으로 지금 노출된 것처럼 100만 원이라는 축의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로 그 진실을 공개하고 싶다면 전체 축의금 명단 공개하고 이렇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깔끔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이 딸의 혼사를 치르는 혼주로서 그 축하로 온 하객을 거기서 쫓아낼 수야 없는 것이고 김건희 피고인의 경우에는 일부러 연락을 중간에 뭐 메신저를 뒀습니다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받아낸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돌려준 것도 1, 2년 후에 시컨 사용하다가 특히 뭐 구두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받은 물건을 시컨 쓰다가 준 거는 그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사안이 완전히 같다고 저도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뇌물죄라는 게 한 번 갔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정 의원님. 그게 근데 왜 용기가 있는 행동이에요? 돌려주는 거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그 용기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저걸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님은 저런 분은 아닌 것 같은 저런 말씀하신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내란 정당으로서 의심받고 있는 정당 수준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지금
거대 여당입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굉장히 실력 있고 국민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해줘야지만이 되는 그런 당이에요. 그런 당에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 민심을 불질러 놓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그 의구심을 사그라뜨리기는 전에 모든 사람 정책 위반자들이 나와서 국민을 불질러 놨잖아요. 마음을 긁어놓고. 그래놓고 무슨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정책 책임을 집니까? 정책 책임져야 될 때는 용산이고 대통령실이고 민주당의 지도부고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여당이에요.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뭐 정쟁만 하는 정당이다? 정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잘못된 거 얘기해야죠. 숫자가 적고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걸 그냥 보고만 앉아 있습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희 의원님.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입 닫고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절절한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전환기 씨 같은 사람한테 면접 봐서 탄생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와서 이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어려운 정책이라는 것은 집권해봤으니까 아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 3년 동안에 뭐 했냐 이거죠. 저 전 정권 탓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이재명 정부 출발한 지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극단적인 이 처방을 써가면서 잡아둔 겁니다.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해서 공급 대책도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왜 대책이 없냐라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매도하면 어떡합니까? 이를테면 2억 원 금융위원장처럼 10년 전에 산 그 집까지 그거 다 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김영범 정책실장도 25년 전에 산 그 아파트 입주권 가지고 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니까 물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만 그게 야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 6채네? 그럼 뭐라고 답을 합니까? 구구절절 사연 없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누구는 이건 어떻고 이건 지분의 5분의 1이고 그런 얘기 다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도할 일이냐. 그러니 잠깐 중단하자. 그런 차원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후보 연설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정책 다 실패했다는 거 알고 있다. 수요 억누르고 공급 안 한다고 하니까 집값 올랐고 그래서 보유세 올려서 부동산 잡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 실패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대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면 이렇게 이 정쟁적인 요소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4개월만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180도 뒤집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떠한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정치 공세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열띤 토론이 됐는데요. 국정감사 이야기 하나만 짚어봐야 돼서 이거 좀 보겠습니다. 3주차에 접어든 오늘 국정감사 공방이 오늘도 오갔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의혹 당사자 명태균 씨가 행안위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 공천을 둘러싸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니 박안수 지사님을 제가 전화했어요. 윤석열 만나러 가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려고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2012년 8월 6일 날 집에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성동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윤한홍 이런 뭐하는 놈이냐. 지사님 오니까 또 이야기하시더라. 그때는 의원님이었어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경선도 하기 전이고 자기 캠프에 많이 들이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불러들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 공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었다. 예, 명태균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 주라고 해서 박 지사가 공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박 지사는 이거 전혀 아니다 반박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긴 한데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오가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서로 주장하는 건 평행선인 것 예.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8월인가요? 같이 집에 가서 만났고 그리고 공천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뭐 김건희 씨도 포함된 것 같은데 윤한홍 의원도 당시 경남지사의 경쟁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해가지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지사가 공천이 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공천 시기도 아니었고 후보 되기 전이었고 이런 얘기 해가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결국에는 특검에서 수사로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명태균 씨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뭐 시간 장소를 대는 건 선수니까 박원순 지사의 어떤 진술이나 답변이 상대적으로 조금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 말씀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글쎄 뭐 지금 두 사람의 의견은 기존에 알려졌던 거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완수 당시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데려간 시점과 실제 공천이 있었던 시점은 대략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본인의 도움으로 그 박완수 지사가 공천을 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천관리위원과 공천관리위원장 당시에 맡았던 사람들 다 특검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완수 지사가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유력했는데 박완수 지사로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 바꿨다는 진술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주목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특검 수사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무정쟁 제안 때문에 또 정쟁이도 펼쳐지고 있는데 에이펙 기간 중에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오늘 열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 이번엔 법원 행정처 폐지 방안을 꺼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재추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에이펙 관련해서요. 예. 아까 앞서 패널들과도 이야기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 주간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거 침묵 강요하는 거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에이펙은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애교 행사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정쟁을 좀 중단하고 또 외국에서 중요 손님들이 보실 때 한국 국내 뉴스에 정쟁하는 모습만 비치면 좋을 게 없잖아요. 또 국민들이 에이펙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정쟁을 잠시 이 기간이라도 중단하는 게 국민들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단하는 게 국민의 뜻이다. 예. 집권 5개월 차 이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도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10월 넷째 주 긍정평가가 51.2%, 부정평가가 44.9%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나 부동산 대책, 후폭풍에 있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제 이 리얼미터 조사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이제 캄보디아 부분은 예.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평가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캄보디아 총리하고 회담을 해서 협조를 구했고 캄보디아 총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평가하실 걸로 보이고요. 부동산 정책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가격 안정화 정책은 취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좋게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코스피 4천을 달성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좋은 시로로 읽힙니다. 예. 거기에 따라 이제 에이펙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회담, 또 미중 회담 이런 것들이 열리면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이 외교 무대 성적이 또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이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예전에 추진이 됐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죠. 네, 본회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재추진 다시 꺼내신 그런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개별 담당 재판부에서 예. 헌법 84조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재판을 정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서울 고등법원장이 예. 국감 때 이론적으로는 재개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원래 고등법원장은 개별 재판부에서 84조의 뜻에 따라서 중단을 해놨다. 나는 그걸 존중한다. 이 정도 발언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은 너무 나간 발언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법이 본회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의 뜻을 형사소송법에 정리하는 법적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2005 헌마 167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소추의 개념을 예. 검사의 기소 및 공소 유지 이렇게 이미 결정문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이론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마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발언은 법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맞지 않고 또 개별 재판부가 이미 법적인 판단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 발언이 나온 이상 법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짧게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이런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에 법사위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뜻만 모으면 바로 처리는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처리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점은 예. 지금 본회의 일정도 지금 뭐 10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펙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 외교 행사가 있으니까 예. 시기는 다 지난 다음에 지도부에서 결정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게 당 차원의 논의 단계는 아니다. 개개인 의원들의 일단은 논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뭐 축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지금 현재 당내 공감대는 어떤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께 건의를 드렸고 예. 정청래 대표님이나 법사위의 김용민 간사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본회의까지 이 법안이 올 때는 이미 의총도 거쳤고 그래서 당내 공감대는 상당히 넓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사법부에 대한 협박 네. 이런 식의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고요.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개별 재판부가 이미 예.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재판을 정지해 오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특별히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증언한다든가 또는 대법원 추천 제도를 좀 국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도록 또 대법원장의 너무 큰 재앙적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개혁 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 더위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예. 옳지 않은 지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 통과시키면 그 즉시 이 정권이 중단될 거다, 중지될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거든요. 공당의 대표로서 너무 예. 과한 발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개별 담당 재판부가 84조 적용해서 예. 재판을 중지되는 상태입니다. 중지되는 상태를 법제화하는데 그게 뭐 큰 무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통과에 대한 시간표가 짜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은 당내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다, 뭐 토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라 하면 사법부의 인사, 정책, 예상 다 관장하는 어떤 조직인데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검토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법행정과 본연의 사법은 다른 겁니다. 예. 본연의 사법은 재판하는 거고요. 사법행정은 그 재판을 지원하는 행정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행정은 지금 법원행정처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저희 나라는 너무 큽니다. 이 대법원장의 재앙적 권한, 특히 법관의 인사, 예산 이걸 모두 다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그 대책으로 법원행정처를 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합의제 체제로 바꾸자 하는 논의가 이미 있었는데 그때도 이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시 그 부분을 원래 하려고 했던 개혁을 마무리 짓자 하는 논의가 지금 시작됐고요. 예. 전현희 의원을 단장으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다만 뭐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힘 빼게 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 사법부를 역시 또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 사법부를 장악하고 인사권을 축소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예. 사법행정을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을 투명화하고 민주화하고 국민들이 볼 때 더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법원장의 지침을 받아서 법원행정처가 예. 인사를 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개개 재판에도 관여를 하고 판결에도 주문하고 이런 상황까지 나왔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판사들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원행정처 눈치를 봐요. 또 법원행정처가 지침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없애려면 진정한 의미의 예.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내부로부터 지키려면 이 사법행정을 정상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구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그 재판 중지법보다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예, 예. 아직은 뭐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이다. 이제 첫 발을 떼는 단계입니다. 첫 발 떼는 단계다. 예. 근데 이제 7대 사법개혁안 그 백혜련 의원이 단장으로 하고 있는 그 사개특위 예. 보다 이제 뭔가 더 더해지는 모양새라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더 속도를 내는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은 뭡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간사라고 간사시죠? 있는 사개특위에서 5개 안을 냈고 예. 또 재판소를 지도부가 별도로 추진했고 예. 법안이 다 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재판 중지법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뭔가 예. 계속 덧붙여지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뭘 법원의 입장을 보고 뭘 덧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사개특위 출발할 때부터 일단 그때 추석 때까지 안을 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추석 때까지 가능한 5개 안을 냈던 것이고 예. 그때도 재판 소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법행정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일종의 그 아이디어 중에서 예. 순서를 정해서 예.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조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동의 안 한다. 다 무죄다. 그리고 보훈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는 데에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지난 24일에 법사위 국감에서 발언해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빌미를 준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역시 이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또 많이 알려진 이건태 의원께서는 이 발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 공직자는 좀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특히 국회의 기관의 장으로서 나와서 답변할 때는 굳이 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의원들이 물어보면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변론했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조원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예. 답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맥락에서는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입장에 있었다면 예.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 필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정도로 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기술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스킬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탄핵하겠다
탄핵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법제처장이 되기 전에 예. 본인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말하는데 예. 그게 어떻게 탄핵 소추 사유가 되겠습니까? 예. 그냥 그야말로 정정이고 정치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도 사실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사 기소 분리는 찬성하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제2방어선이다라면서 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그 의지를 피력을 했거든요. 역시 검찰 출신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민생 사건을 그 정확하게 처리하는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총리실 소속으로 검찰 개혁 단이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하니까 예. 거기에서 아주 개혁적이고 그러면서도 민생이 부합하는 안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런 의견도 자치합에서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강론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관련해서도 오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녀 결혼식 논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은 오늘 과방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를 하고 또 뭐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예고를 한 상태인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제 청첩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제 그 청첩장에 기재된 내용을 나는 바빠서 못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의 뜻과 별개로 일부 국민들이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뇌물적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뇌물죄 사안은 아니고요. 법적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경험 많으시니까 뇌물죄가 의율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정치인의 자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인의 자세라는 측면에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나요? 뭐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국감 처리에 오래가지고 모여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거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태 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15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어떻다고 지금 현재 상황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분명히 통계적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했고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약 50% 정도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책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평가하긴 이른 단계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지금 좀 잦아들었고요. 또 보유세 관련해서도 언급을 자제하라는 그런 좀 일종의 공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류가 변한 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부동산 정책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또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으니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의원마다 발언이 별개로 나와버리면 그 국민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 바라볼 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지지를 해주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시장은 그 의지를 과연 얼마나 강한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위원이시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나 보유세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런 논의를 의원들 간에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15 정책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개수는 많지만 금액은 작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억 원 조금 넘는다 다 합쳐도.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국회에서 근무하고 또 지역에서 근무하고 어디서 근무하고 근무하는 곳마다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예.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한다. 근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럼 우리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하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자, 그 정도 공당의 대표로서 그 정도 발언을 했으면 민주당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의를 하면 이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서 뭐 내 부동산과 대통령의 부동산을 다 바꿀 용약이 있다. 이것은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호도하는 거죠. 그건 옳지 못한 태도고 진정한 뜻이 있으면 저희 당이 제의한 대로 전수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받아야 한다. 마지막 질문 한 20초 남았는데요. 내일 국토위 종합감사 진행합니다. 어떤 점을 좀 주로 다루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제 계속 민생 문제를 특히 국토위니까요.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볼 거고요. 또 수도권에 온도심들이 많습니다. 온도심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것도 추가 질문을 할까 또 가로주택 조합이라고 많은 지역에서 조금씩 이렇게 작은 소규모 정비를 하는데 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종합국감 때는 좀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 그러니까 부동산이 다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이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오, 날씨 좋다. 그치? 아 맞다. 내 알조구. 그냥 가. 아 맞다. 내 만원경. 됐어, 그냥 가. 아, 애가 하나 없어. 막내야, 잠깐만 기다려. 가족의 하루는 이래서 더 즐거운 거 아닐까요? 더 패밀리 SUV, 더 기아 EV5. Kia, movement that inspires.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오늘 제가 고른 한 컷은 따뜻한 죽 한 그릇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50대 남성이 냉동 피자, 만두, 김밥, 바나나 우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근처 원룸에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잘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던 이 남성에게 경찰은 차가운 수갑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또 경찰관들은 사비를 들여 병원에서 영양 수액을 맞춰주고 식료품을 들려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일용직 노동을 하다 지난 여름 일거리가 끊겼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도 얻지 못해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주선 덕분에 이 남성은 지자체로부터 임시 생계비를 받게 됐습니다.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법의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그보다 앞선 경찰의 따뜻한 손길이 배고픈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푸드페스타! 기대해도 좋다! 국가대표, 대한민국 1위를 머물러선 안 된다. 한계를 넘고 또 넘어야 한다. 세계란 무대에서 국가대표란 이름으로 국가대표 디지털 자산몰에서 업비트. 아버지를 홀로 두고 가는 이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멋있는 사람은 HD 현대중공업의 3,000톤급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어뢰 유도탄이 탑재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 능력과 은밀한 작전 수행으로 효녀를 구한다. 용왕님? 더 강한 조선, 더 큰 대한민국. HD 현대중공업.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 JTBC 뉴스룸은 경주 특설 스튜디오 현장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주의 생생한 모습 잠시 뒤 뉴스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에이펙 특집 이가역 라이브로 평소보다 30분 빠른 오후 4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